어, 오늘 주제는 스피치 레코니션이고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문제랑 조금 포뮬레이션이 조금 다른데요.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좀 컨버지 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트랜스포머라는 구조 때문에 컨버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던 거랑 이제 신호의 어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앞부분은 절반 이상은 이 스피치 레코니션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포뮬레이션이 되는지, 그다음에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이제 트랜스포머로 흘러가는지 이제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 이제 가만 생각해 보시면 고등학교 때 저런 거 많이 배웠었는데요. 뭐 관에서의 뭐 뭐라고 그러죠? 모드라고 해야 되나? 열린 관, 뭐 개관, 폐관 저기 적혀 있고요. 뭐 어떤 거에 정수배가 되고. 이제 사람의 이제 발성을 제가 봤을 때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윈드 어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관악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폐 속에서 어떤 식으로 폐가 아니라 이쪽 안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공기의 진동을 시켜서 이 관에서 어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 관의 길이에 맞춰서 어 하나짜리, 반짜리, 3분의 1짜리, 4분의 1짜리, 6분의 1 그러니까 이 하모닉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게 만들어져서 그게 입으로 나가면서 입에 있는 어떤 혀나 코나 이런 거의 모양을 바꿔가면서 쉐이핑을 해서 내보내는 거죠. 쉐이핑을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쉐이핑을 한다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인제 기본적인 발성에 대한 모델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악기도 생각해 보시면 뭐 현악기 같은 경우는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거죠. 뭐 관악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을 이게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 하면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주파수인데요. 이게 각 시간이 있으면 뭐 10ms든 20ms든 잘라서 그 20ms에 주파수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그림을 보는 방법은 첫 번째 구간에는 주파 성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두 번째 구간에는 주파 성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보는데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게 진동인 거고 이게 어떤 정수배 이런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같은 모드가 어떤 피크가 저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타나는 거죠. 저 간격이 이제 피치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발성 모델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안쪽에서 정확하게 해부학적으로 모르겠지만 이렇게 땅땅땅 때리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이 안에서 어떤 공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기적인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모음인 거죠. 모음. 이 안에서 울려서 그런 거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의 신호들은 이게 그 모드가 여러 개가 쫙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V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이게 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입이나 코로 만들어진 주파수 쉐이핑인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듣는 거를 주파수 변환해보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모드들이 땅땅땅땅 있고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건 짧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음이 발생되는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뭔가 주기적으로 땅땅땅땅 하면 그 고등학교 아니 대학교 때 그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분은 델타 펑션이 모든 주파수를 다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텐데요. 수많은 주파수 중에서 여기에 공명이 맞는 애들이 살아나서 어떤 주기에 땅땅땅 맞춰가지고 비례해서 살아나고 걔네들이 입안에 어떤 모양의 필터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주파수 특성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여기에 말씀드린 게 이제 모음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 모음에 대한 뭐 여기서 보면 샵이라는 예를 들었는데요. 오가 모음이라서 오가 발생되는 원리인 거고 이거는 이제 밑에서 노이즈가 나오는 거죠. 공명 이런 거 안 쓰고 노이즈가 나와서 이런 거 보면 떨림을 목에 이제 손을 대보면 이런 거 할 때 떨림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파열음이 아니라 이렇게
모았다가 빵 하고 보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발성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거에 맞춰 가지고 모음, 뭐 자음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자음이 분류되죠. 뭐 코를 이용하는 거, 폭발음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다음에 마찰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음성 신호 처리 관련돼 가지고 문서를 보시면 굉장히 안 보던 단어들이 많이 튀어나와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은 좀 몇 개 익숙해지시면 이제 읽어 보실만 하죠. 뭐 하모닉이라든지 펀더먼털 프리퀀시라든지 그다음에 오버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피치랑 포먼트를 헷갈리는데요. 이게 지금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이게 이제 정수배가 된 게 쫙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입안의 모양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통과시키고 어떤 부분 잘라내고 요런 피크들이 첫 번째 포먼트, 두 번째 포먼트, 세 번째 포먼트인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것들을 내보낼지에 따라서 이제 피치는 같더라도 모음이 이게 이제 아에이오 어떤 건지 그런 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보시게 되면 뭐 소리의 3요소를 크기, 그다음에 음색, 높낮이라고 그러던데요. 이게 이제 피치는 높낮이라고 그러는데 프리퀀시는 이제 굉장히 정량적인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건데 아까처럼 이렇게 여러 주파수가 섞여 있으니까 피치라는 건 사실 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높다 낮다라는 걸 구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피치는 여러 가지 주파수가 섞여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약간 서브젝티브니스가 포함된 주파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괜찮은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해봤는데요. 아,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접속해서 해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결국은 내가 내는 소리가 이제 스펙트로그램이죠.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떤 건지 제가 내는 소리가 이제 여러 개의 하모닉을 갖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단일 주파수 사인 웨이브 같은 삐 하는 소리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내는 수 없는 소리 같은 거고요. 대부분 우리가 내는 거는 이렇게 하모닉을 다 가지고 있죠. 아, 이게 이제 전자공학과에서 이제 가르친 시노미 시스템에서 가르친 이게 임펄스 같은 경우는 모든 주파수를 다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이것도 뭐 임펄스 계열이죠. 근데 뭐 물체가 커가지고 고주파는 좀 적네요. 휘파람 같은 경우는 좀 단일 주파수 성분이 강한 거고.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피치는 같은데 포먼트가 다른 거죠. 피치는 다 같은데 포먼트가 달라서 모음을 구별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이트 공개해 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이거는 제가 모음이 아닌 걸 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하모닉이 안 보이죠. 요게 이제 사인의 순수한 건데 이런 것들이 네, 요 동영상들 좀 밑에 요거 나중에 자료 갖고 눌러 보시면 관련돼서 유튜브 동영상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소리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는 스펙트로그램을 보시는 게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청각 시스템인데요.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고막인 거고요. 공기의 진동이 있으면 참 오묘하게 또 뼈 3개가 요 진동을 갖고서 요 달팽이관을 콩콩콩 치는 거죠. 요 달팽이관 요 안쪽엔 신경세포들이 배치가 돼 있어서 요 유체의 흐름을 갖고서
이제 뇌에 신호를 보내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측면이 요게 이제 뼈 3 개고 여기서 유체인데요. 요게 신경세포들이 인간이 소리를 듣는 메커니즘이 웨이브 폼을 이렇게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웨이브 폼을 저기 주파수 변환을 한 거, 퓨리에 트랜스폼 같은 거죠. 그것들을 퓨리에 트랜스폼한 결과를 인제 뇌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뇌의 귀에는 퓨리에 변환기 같은 게 이제 장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웨이브 폼보다는 어떤 스펙트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우리 뇌가 받아들이는 신호에 좀 더 가까울 수 있죠. 그래서 인제 시간별로 어떤 주파수들이 어떻게 돼 있다. 이게 뭐 굉장히 저는 그런 수준은 아닌데 귀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 같은 경우는 피아노 소리 같은 경우는 MP3로 녹음을 하면 이게 왜곡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인제 위상 왜곡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파수 세기로만 알기 때문에 위상이 좀 밀리거나 이래도 별 그게 없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고 위상 왜곡까지 느끼시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아주 크게 봤을 때 사람은 각 주파수별로 세기 갖고서 인제 소리를 파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뭐 소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스펙트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직관적인 이해를 가지시면 이 이쪽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소리가 들어오면 스펙트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럼 이미지잖아요. 그다음에 이미지처럼 처리하기도 해요. 그것도 인제 분명히 가능한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 인제 스피치 레코니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스피치 레코니션이 이게 전혀 단순하지 않은 문제인데요. 왜 단순하지 않은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게 인제 뭐 인제 일종의 퀴즈인데요. 저게 recognize speech랑 이제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recognize speech랑 recognize speech랑. 그래서 그러니까 소리만 갖고는 뭔가 ambiguity가 꽤 있다. 문법적인 문맥적인 요소들도 봐야 된다. 앞뒤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recognize speech랑 recognize speech랑 이게 사실은 음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장난 삼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포뮬레이션을 보면 자,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포뮬레이션을 많이 하고 확률적 포뮬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뭐 답이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요. 입력은 사운드고 웨이브 폼이고 그다음에 출력은 뭐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엔지니어링 모델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질문이 되겠죠. 혹은 이걸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할 포뮬레이션 할 것이냐 이게 질문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스피치 레코니션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꼴은 이렇습니다. 저기 위에 웨이브 폼이 있으면 웨이브 폼을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는데 이게 그거를 이렇게 딱딱 경계를 쪄서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오버랩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끝에는 약간 뭐 윈도잉이라고 하죠. 해 가지고 저렇게 작은 구간들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프레임이라고도 합니다. 프레임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서 이거를 프레임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서 이거를 어떤 블록에 넣으면 얘가 인식을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렇게 스피치라는 이 시그널이 있으면 얘를 구간별로 나눠서 뭐 오버랩 되도록 나누고 뭐 거기에 뭐 주파수를 강화해 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디테일인 거고 나눠서 각각에서 프로세싱을 해서 어떤 블록에 넣으면 이 텍스트가 나오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퀀스 투 시퀀스 프로블럼인데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든 뭐든 간에 얘는 시퀀스가 들어가서 시퀀스가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 시퀀스의 개수가 같다면 10 개가 들어가서 10 개가 나온다면 뭐 비교적 쉬울 거나 포뮬레이션이 좀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100 개를 넣었는데 뭐 120 개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내가 이 발성을 몇 초 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몇 개가 나오는지는 워드냐 뭐 이게 뭐 캐릭터냐
뭐 이런 거에서도 차이가 있을 뿐더러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퀀스 투 시퀀스 프로블럼인데 입출력의 개수가 자기 마음대로인 상황인 거죠. 이게 가만 생각해 보시면 뉴럴 네트워크로 포뮬레이션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피곤해요. 뉴럴 네트워크는 입출력의 개수가 양쪽이 고정됐을 때 편한 건데 이거는 입력이 몇 개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 출력이 몇 개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이거랑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가장 비슷한 상황은 번역입니다. 시퀀스가 들어가서 시퀀스가 나오는데 몇 개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 몇 개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는 이제 번역하고 비슷한 건데요. 굉장히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결국 번역이라는 게 어떤 A 방법으로 인코딩된 메시지를 B 방법으로 바꾸는 거니까요. 아주 넓은 의미에서 번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이제 개발된 것들 보면 이제 번역에 쓰였던 구조들도 여기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생각해 보시면 OCR이랑도 비슷해요. OCR이라는 게 이미지인데 이미지를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네 번째 컬럼 혹은 뭐 그거보다 좀 그래서 뭐 슬릿 해 가지고 뭐 컬럼인데 뭐 5컬럼, 5컬럼 이렇게 해서 본다 그러면 어떤 시퀀스인 거죠. 그걸 갖고서 캐릭터가 뽑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OCR이나 번역 이런 것들과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고 그 사용되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 이쪽에서 제한됐던 게 저쪽에도 쓰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명시적으로 사용하든 아니면 이걸 그냥 하나로 뭉쳐서 end-to-end으로 만들든 간에 이 스피치 레코그니션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우선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this is some IPA라고 했을 때 뭐 this 다음에 are가 나올 수는 없는 거고 뭐 이런 is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랭귀지 모델 저 워드가 그냥 랜덤하게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저 워드들의 배치에 대한 어떤 규칙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다루는 게 랭귀지 모델인 거고요. 그다음에 this는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is는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저 이제 q가 이제 발음 기호 같은 거죠. 뭐 액센트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 그다음에 저 발음 기호는 웨이브 폼으로 어떻게 된다. 그게 어쿠스틱 모델인 거죠. 그래서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보면 이 모델 세 개가 내가 이거를 명시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다루건 아니면 임플리시트하게 뉴럴 네트워크에 맡기던 간에 저게 다 들어가 있죠. 랭귀지 모델, 프로넌시에이션 모델, 그다음에 어쿠스틱 모델.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웨이브 폼이 들어오면 무슨 말을 했냐라는 건데 이거를 확률적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쿠스틱 모델, 프로넌시에이션 모델, 랭귀지 모델. 이 세 개를 잘 엮어서 저 어널리시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는 저거를 스텝으로 나눠 가지고 각각의 이제 해결을 했고 지금은 이거를 end-to-end으로 한다고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저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런 식이죠. 웨이브 폼이 들어오면 이걸 뭐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꾸면 이게 사실은 두 개는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요즘에 TTS를 어떻게 만드냐 그랬을 때 다짜고짜 웨이브 폼으로 만들어내는 TTS는 텍스트 투 스피치죠. 그 뭐 굉장히 많은 계산량이 들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죠. 음성 인식보다도 서버 쪽에선 계산량 그 요구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사람이 텍스트를 쓰면 그걸 읽어주는 건데 이 웨이브 폼으로 뭐 웨이브넷 같이 웨이브 폼으로 다짜고짜 내보내주는 뉴럴 네트워크 없는 건 아니지만 웨이브 폼으로 내보내려고 그러면 엄청난 양의 계산량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뭐 CD가 44.1kHz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1초에 44,100개의 샘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계산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굉장히 적합한 트레이드 오프가 이 뉴럴 네트워크가 스펙트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 스펙트로그램으로 이 웨이브폼을 만들어내는 요런 구조가 TTS에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위에 웨이브폼과 밑에 있는 스펙트로그램은 뭐 기본적으로 이퀴벌런트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웨이브 폼을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꿔 스펙트로그램으로부터 어쿠스틱 모델로 뭐 발음 기호들 얻어내는 거죠. 이 발음 기호들로 그다음에 글자를 얻어내는 건 프로넌시에이션 모델인 거고, 이 글자들을 문법에 맞도록 구성한 건 랭귀지 모델인 거고, 이 웨이브 폼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이걸 얻어내는데 세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음성 인식의 모델링이다. 뭐 모델링이라기보기엔 나는 꼭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거죠. 뭐 랭귀지 모델도 언어마다 다를 테고, 당연히 어쿠스틱 모델도 다 조금씩 다 다를 테고, 뭐 물론 뭐 발음 기호마다는 굉장히 비슷하겠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 저도 뭐 약간 이제 상상을 했을 때는 TTS가 어떻게 보면 이제 텍스트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웨이브폼을 매핑하는 거라서 오히려 심플하고, 스피치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TTS가 오히려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약간 의외인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사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웨이브 폼으로부터 저걸 얻어내는 거는 입력의 어떤 숫자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44.1kHz라고 하면, 근데 저 숫자들은 많지만 저기서 뭐 피처 익스트랙션을 한다든지 적은 숫자들을 뽑아내서 그거 갖고서 인퍼런스를 하는 게 이제 인식 쪽인 거고, TTS는 굉장히 적은 양의 데이터 시작되니까 저거로부터 웨이브 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적은 수의 입력으로 출력은 숫자가 엄청 많은 거니까 좀 비대칭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냥 T 사운드라고 했을 때 T가 자음 뒤에 오는 T와 모음 뒤에 오는 T의 초성이냐 종성이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웨이브 폼을 이렇게 딱딱딱 붙여서 만들어낸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건 S 발음, A 발음이 딱딱딱 붙여낸 수준은 아니고, 이것도 뭐 어떤 앞단어와 뒷단어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웨이브 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요. 단순하지. 예. 저도 이렇게 단순하게 소위 말해 룩업 테이블 형태로 구현을 하는 정도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스피치를 하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반영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 부분 예, 때문에 근데 복잡해진 건가 해서. 근데 계산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1대1로 비교했을 때 계산량은 제가 모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서버 측의 요청을 봤을 때 음성인식 서버 요청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서버 속에 TTS 요청은 많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각각의 계산량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걸 생각해보면 뭐 제가 서버 쪽에 이렇게 음성인식을 해달라고 요청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단말에서 잘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트래디셔널 어프로치는 웨이브 폼이 있으면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서, 프레임이랑은 보통 한 10ms, 5ms 정도 잘라서 여기서 뭐 MFCC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피처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각 프레임에서 어떤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는데, 각 프레임을 10ms를 그냥 숫자 수십 개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거를 뭐 그 숫자를 뽑아내는 과정을 로그 멜 필터 뱅크를 썼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MFCC 피처를 뭐 좀 다르긴 하지만 MFCC 피처를 뽑았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점은 뭐냐 하면 저 짧은 시간 간격에 있는 뭐 이런 소리로부터 얘를 핵심을 잘 기술하는 숫자를 뽑아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각 프레임은 숫자 수십 개로 기술이 되는 거고, 얘가 들어가는 거죠. 어떤 이제 다음 블락에 들어가는 거고, 그걸 처리해서 인식이 되는 건데요. 요 MFCC라든지 로그멜 필터 뱅크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고요. 저기 우리가 요 웨이브넷이 굉장히 독특한 경우인데,
웨이브넷이 다짜고짜 웨이브 폼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고요. 우리가 이제 뭐 ML퍼프나 이런 데서 봤다 RNN, 트랜스듀서 이런 것들은 보통 MFCC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최근에야 뉴럴 네트워크로 교체가 되기 시작한 거고 진짜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은 꽤 괜찮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MFCC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MFCC는 매일 프리퀀시 캡스트럴 코에피션트의 줄임말인데요. 딱 보시면 좀 황당하죠. 매일도 모르는 단어고 캡스트럴도 모르는 단어고요. 프리퀀시랑 코에피션트는 뭐 안 나가겠지만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 컨셉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자 우선 말씀드렸듯이 웨이브 폼이 있으면 윈도우를 해서 이렇게 쪼개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있으면 뭐 10ms라든지 어떤 정해진 간격으로 저렇게 쪼개내고 요 쪼개진 구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귀가 주파수 분석을 하도록 이게 퓨리에 트랜스폼 기관이 이제 귀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 기관을 잘 쓰도록 말을 하겠죠. 언어가 그런 식으로 발달했겠죠. 서로 듣기 쉽고 뭐 말하기 쉬운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귀에서 하는 것들을 흉내를 내는 거죠. 물론 처음에 저걸 알고 흉내를 낸 건지 아니면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결국 귀에서 한 것처럼 저 구간에 대해서 주파수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하모닉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짧은 구간에 대해서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 퓨리에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 하모닉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포먼트에 의해서 어떤 것들은 잘리는데 여기서 사람은 지진도 그렇고 뭐 데시벨, 소리가 매그니튜드가 뭐 10% 증가했다 이런 거는 못 느끼고 2배, 4배 이렇게 증가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리니어 스케일로 둬가지고는 우리가 느끼는 거랑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록을 취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록을 취하면 앞에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 피치 같은 게 훨씬 더 눈에 잘 띄는 거죠. 이 같은 간격으로 뭔가 땅땅땅땅 찍히는 게. 그래서 얻은 신호를 퓨리에 트랜스폼에서 록을 취하고 나서 이거를 다시 인버스 트랜스폼 하는 거죠. 만약에 로그가 없었으면 그냥 원래 거로 가는 건데 록을 취하고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저 DCT를 많이 쓰는데요. 그냥 뭐 인버스 FFT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두 개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DCT만 쓰지만. 그러다 보니 이게 그러니까 찾은 거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보낸 다음에 록을 취한 다음에 무슨 변화를 하니까 지금까지는 다루지 않았던 도메인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스펙트럼하고 비슷한데 스펙트럼은 아니니 그래서 이제 이름을 기가 막히게 붙인 거죠. 스펙트럼을 거꾸로 쓴 거예요. 캡스트럼 그러면 로고 취해가지고 뭘 했으니까 이게 뭐 스펙트럼이랑 비슷한데 스펙트럼은 아니라 캡스트럼이라 하자. 그 다음에 이게 프리퀀시는 아닌데 프리퀀시랑 비슷한 개념이니까 이것도 순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MFCC, 캡스트럼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귀에 맞도록 뭐 주파수 도메인에서 처리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적당하고요. 지금 이거 뭐 좀 더 보시면 요게 이런 식으로 로그로 강화해서 인버스로 하게 되면 여기서 피크가 나오는데요. 요게 7ms. 대강 숫자로 치면 141Hz, 143Hz.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숫자는 피치를 딱 강조를 하는 거죠. 피치가 굉장히 우리가 소리 듣는데 중요한 요소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MFCC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우리 주파수가 우리가 100Hz냐 200Hz냐에 대해 느끼는 차이와 1kHz와 1.1kHz에 느끼는 차이가 다른 거죠. 뒤로 갈수록 뭔가 차이 적게 느끼는 거죠. 이건 좀 베버의 법칙이나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이 스케일이 헤르츠 스케일이면 안 되고 좀 스케일도 좀 약간 로고 스케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스케일이 이제 멜 스케일인 거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한 거를 또 멜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MFCC 뽑아내고 뭐 이런 것들 뭐 메일 프리퀀시 필터 뱅크를 썼다 그랬을 때는 뭐 디테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주패스 도메인으로 가서 뭐 사람이 귀에 느끼는 거 로그 스케일로 좀 바꾸고 그다음에 주파수도 리니어 스케일이 아니라 그것도 약간 로그 스케일로 바꿔줬거나 매그니튜드 로그 스케일로 바꾸고 뭐 그래서 뭐 이걸 좀 퀀타이즈 해가지고 퀀타이즈는 아니고 하여튼 뭐 이걸 좀 묶어가지고 숫자로 표현했구나. 그러니까 스펙트로그램에서 사람이 알아서 어떤 특징을 뽑아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웨이브 투 벡터라는 게 사실은 그 논문에서 웨이브 투 벡터라는 걸 제목에서 강조할 만한 게 요 앞부분이 지금까지는 저걸 계속 썼던 거죠. 그러니까 뭐 웨이브 투 벡터라는 논문에서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더 큰 컨트리뷰션은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브 투 벡터라는 걸 앞에 배치한 건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바꾼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둔 거죠. 버트라든지 GPT라는 거 보면 버트는 아니죠. GPT 같은 경우는 프리 트레이닝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럼에도 얘는 웨이브 투 벡터라고 한 거는 저 부분을 교체했다라는 걸 좀 방점을 두고 싶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또 숫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갖고서 여기서 시퀀스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요 출력은 발음기 올 수도 있고요. 캐릭터일 수도 있고요. 워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퀀스 모델에서 내가 출력을 뭐로 할지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고 문제마다 다르게 포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가장 흔한 건 워드 같은 경우가 제일 흔할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저 숫자를 갖고서 워드 시퀀스 뽑아내든 캐릭터 시퀀스 뽑아내든 아니면 포님은 어떤 이 음소 같은 거죠. 보통 수십 개 정도. 발음 기호라고 뭐 대강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포님의 시퀀스 뽑아낼지 이런 것도 다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뽑아낸 결과를 지금까지 뽑아낸 결과는 데이터를 갖고 뽑아낸 거잖아요. 그거를 랭귀지 모델을 갖고서 한번 디코딩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코딩은 저 앞에서 얘기한 뭐 인코더 디코더 그거랑 좀 다른 건데 요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낸 것들을 갖고서 랭귀지 모델을 갖고서 비교해 보는 거죠.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트랜스덕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트랜스덕션. 트랜스듀서, 뭐 트랜스덕션이라는 표현이 뭐 익숙하신 분도 있을 텐데 뭐 오토마타 들으신 분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토마타를 잘 몰라가지고 저한테는 별로 익숙하지 않았는데요. 트랜스덕션이라고 하면 시퀀스가 들어가서 시퀀스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시퀀스의 길이도 막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이 음성 인식 같은 건데요. 밑에서부터 보시면 웨이브 폼이 있으면 이걸 프레임으로 쪼개고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서 39차원 MFCC 피처를 뽑아낸 다음에 얘를 갖고서 어떤 모델에 넣어서 컨텍스트 디펜던트 포님을 뽑아냅니다. 컨텍스트 디펜던트 포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S 발음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초성으로 가냐 종성으로 가냐에 따라서 웨이브폼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초성으로서의 S 발음, 뭐 종성으로서의 S 발음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에 디펜던트한 폰을 뽑아낸 거고 그걸 갖고서 컨텍스트에 디펜던트하지 않게 바꾸고 그걸 워드로 바꾸고 워드를 또 문법에 맞도록 워드로 바꾸고. 그러니까 트랜스듀서가 여러 개가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 거고 저거를 하나로 퉁쳐서 모델링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트랜스듀서가 여러 개 필요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언어 모델의 디코딩에 대해서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웨이브 폼인 거고 어떤 느낌이냐 하면 첫 번째 프레임은 이 단어야 라거나 뭐 이 발음 기호야 라고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죠. 테이블이 나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은 이런 거야 라고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프레임은 이런 거야. 세 번째 프레임이 이거야. 네 번째 프레임이 이거야.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걸 갖고서 언어 모델을 써가지고 제일 그럴듯한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뭐 키워드로 보면 랭귀지 모델, 뭐 컨텍스추얼 바이어싱, 뭐 웨이티드, 파이널 스테이트
트랜스듀서, 뭐 빔서치, 그러니까 이거 뭐 키워드인 거죠. 이제 이런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게 저 프레임별로 나온 값들을 갖고서 이걸 갖고서 다시 문장을 구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인데요.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본 논문들에서는 그냥 당연히 외적으로 끝나고 나서 한번 돌려주는 느낌으로 다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RNN 트랜스듀서도 나온 거 결과에 대해서 랭귀지 모델은 다시 한번 쓰는 거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휴대폰으로 음성 인식을 했을 때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줘 그랬을 때 제가 등록된 단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애칭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음성 모드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제가 그거랑 비슷한 발음을 하면 누구한테 전화 걸어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 폰북에 있는 것들이 랭귀지 모델에 추가가 돼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즈가 돼야 되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은 그 외적인 거로 생각을 하시면 우선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요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게 들어가서 저게 나온다. 첫 번째 프레임은 뭐고 두 번째 프레임은 뭐다. 혹은 뭐 트랜스덕션까지 해서 개수까지 확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디코딩을 조금 잠깐 보면요. 디코딩을 W 뭐 WFST, 그리고 빔서치 이런 걸 많이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이 소리를 통해서 시퀀스들이 지금 나온 게 뭐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랑 발음 교들 보시죠. D 발음이 나왔는데 이 두 번째 게 좀 헷갈리는 거죠. EY 발음일 수도 있고 A 발음인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다. 세 번째는 T일 수도 있고 DX가 좀 헷갈린다. AX도 헷갈린다. 이랬을 때 이 EY로 갔을 때의 어떤 요 숫자들이 있죠. 요게 이제 랭귀지 모델과 얼만큼 부합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발음이 잠깐 좀 이상하더라도 그거는 랭귀지 모델에서 좀 요 발음 여기 나온 거 좀 이상하니까 비슷한 발음을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랭귀지 모델에서 좀 좋은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빔서치, 그래서 FST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오늘 발표 내용에서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 랭귀지 모델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딥러닝 해가 스피치 레코니션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저런 게 하나 들어가는, 또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스피치 레코니션을 end-to-end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딥뉴럴, 그러니까 지금은 뭐 트랜스듀서를 하나, 둘, 셋, 네 개 써가지고 예전에 저도 그렇게 하는 걸 옆에서 봤었는데 직접 하진 않았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가지고 각각의 트랜스듀서였던 거죠. 프레임 결과를 뭐 각 그 발음 기호로 바꾸고, 발음 기호를 막 컨텍스트 디펜던트 폰으로 바꾸고, 그거를 인디펜던트 폰으로 바꾸고, 그거를 뭐로 바꾸고, 그다음 워드로 바꾸고, 그거를 문장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를 end-to-end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딥러닝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자 이게 우리 이제 옛날로처럼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구조였는데 이거를 이제 딥러닝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디코딩 부분은 됐고, 포님 시퀀스 저거 내가 얻은 거죠. 라이클류 시퀀스 라이클류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한데요. 맨 처음에 나온 논문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딥러닝이 최초로 기존 방법들을 이긴 경우죠. 음성인식에서 이렇게 이미지넷보다도 이미지넷이 2012년인가요? 그보다 한 해 앞서가지고 음성인식 성능이 개선이 됐었는데 그걸 이제 굉장히 짧게 얘기하면 HMM, GMM 프레임워크가 이게 음성인식의 FM이었고 이거에서 한 발도 못 나가면서 아주 마이너한 변화만 있으면 성능이 완전히 주춤하고 있었는데 HMM, DNN으로 바꾸면서 성능이 한번 오르거든요. 근데 그게 뭘 바꿨냐 하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뉴럴 네트워크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는 딥러닝 초창기였고 이 시퀀스 투 시퀀스를 다루는 딥러닝 기술이 아직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퀀스 투 시퀀스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입력의 개수와 출력의 개수가 똑같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프레임별로 예전엔 GMM을 이용해서 어떤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했는데 이 HMM DNN 모델은 각 프레임별로 굉장히 짧은 시간 세그먼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숫자를 내뱉는데 이걸 딥뉴럴 네트워크로 한 거죠. 이걸 이렇게 딥뉴럴을 하게 되면 시퀀스 투 시퀀스 문제는 고전적인 방법에 맡겨놓은 거죠. 그냥 자기는 요 프레임을 잘 처리하는 것만 집중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 부분 HMM 부분은 그대로 있고 요 중간에 프레임에 대해서 어떤 피처들 뽑고 이런 것들 상관관계를 보는 것들을 딥뉴럴 네트워크로 한 거죠. 그래서 트랜스듀서가 사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발전을 하면서 end-to-end 그다음 시퀀스 모델들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고 뭐 번역하면서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문제가 크게 이제 두 개인 거죠. 첫 번째는 굉장히 저 짧은 시퀀스에 대해서 레이블링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녹음하고 레이블을 학교에 갔습니다라고 붙이는 건 굉장히 쉽지만 이거를 10ms 단위로 쪼개서 요거는 H 발음, 요건 E 발음, 이 발음, 이 발음 해가지고 레이블링을 하는 거는 도저히 가성비가 안 나오는 일인 거죠. 뭐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그 딥러닝이 어떤 많은 데이터하고 트레이닝 한다는 거랑은 충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E를 길게 발음하고 어떤 사람은 L을 하고 어떤 사람은 3초 동안 헬로우 그러고 어떤 사람은 0.3초 만에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고무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웨이브 폼이 헬로우라는 건 알겠는데 어디부터인지 어디부터 H가 시작되는지 어디부터 E가 시작되는지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그거의 수많은 베리에이션 다 헬로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처리하기 까다로운 구조였던 거고 이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음성 인식이 이제 엔투엔으로 흘러가는데요. 뭐 이제 이 생각해보면 그렇죠. 트랜스덕션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은 저렇게 시퀀스 투 시퀀스인데 길이가 막 변하는 거 뭐냐? 그러면 트랜스레이션, OCR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거죠. 그렇다면 뭐 시간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 트랜스덕션을 뉴럴 네트워크 처리한다고 했을 때 가장 생각하기 쉬운 구조는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인 거죠. 번역에서 썼던 아키텍처인 거죠. 그냥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벡터로 인베딩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풀어헤치는 거죠. 뭐 그런 논문들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RNN 트랜스듀서. 저 트랜스듀서라는 게 붙은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트랜스덕션이라는 문제를 풀다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아니 RNN이 다 트랜스포머로 대체가 됐는데 그럼 트랜스포머로 트랜스듀서를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RNN 트랜스듀서에서 RNN 부분을 트랜스포머로 바꾼 트랜스포머 트랜스듀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음성이라서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트랜스덕션 프로블럼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트랜스레이션에 대해서 봤다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얘네 그 작은 것들은 벡터로 인베딩이 돼서 벡터 시퀀스들이 트랜스폼에 들어가서 벡터 시퀀스로 나오는 거고 그게 몇 단계 거치는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 한번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CTC 로스라는 게 이 시퀀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긋는 방법인데요. 그냥 CTC라고 뭐 이름도 기상해요. 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 이거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웨이브 폼이 들어오고
헬로라고 레이블링이 됐는데 이 웨이브폼을 프레임으로 보면 이게 만약에 2초라고 그러면 10ms라고 그러면 뭐 2000개가 되나요? 프레임이 2000개고 그 다음에 겹친 것과 치면 더 많을 테고 각각에 대해서 레이블링이 돼 있을 리도 없는 거고요. 옛날 레이블링 했었겠지만 그러니까 이 타겟 펑션은 웨이브폼이 들어갔을 때 이 헬로우라고 레이블링 된 게 헬로우라고 나올 확률이 높도록 저걸 로스가 아니죠. 저거를 타겟 펑션 저거를 크게 하도록 저걸 목적 함수로 쌓아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 밸류를 저 확률을 뭐냐 하면 h가 몇 개 있건 간에 이런 식의 모든 조합에 대해서 확률을 다 계산해서 그걸 더한 걸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HELO가 발음 기호 HELO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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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든 20개, 1개, 19개 뭐든 모두 다 밸리드한 거로 봐가지고 저것들 각각에 대해서 트레이닝 당시에 트레이닝 할 때 저것들 중에 하나만 걸려서 키우면 되도록 목적 함수를 잡는 거죠. 이거를 나이브하게 쓰면 목적 함수가 뭐 거의 익스포넨셜한 개수의 서메이션 꼴로 주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포워드 패스 알고리즘, 백워드 패스 알고리즘이라는 알고리즘을 잘 쓰면 비터비 디코딩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잘 쓰게 되면 아주 이피션트하게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를 계산할 때 이런 모든 가능성들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하는 입장에서는 저 중에 한 가지만 걸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당연히 데이터와 맞아 떨어지는 게 걸리겠죠. 그러면 내가 시퀀스별로 레이블만 하면 되니까 이 시퀀스는 헬로우다. 이 시퀀스는 학교다. 그것만 레이블링 하면 되는 거고 그럼 굉장히 만들기가 쉽겠죠. 녹음한 다음에 타이핑을 해도 되는 거고 이 문장을 읽어주세요라고 해도 되는 거고 이게 이제 CTS로 쓴 거고 그래서 뭐 CTC에다 들어가면 저런 모든 경로에 대해서 다 합쳐서 로스를 계산했으니 이게 트랜스덕션 프로블럼을 꽤 해결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트랜스덕션 프로블럼을 꽤 해결해 주냐 하면 자 이게 뭐 20프레임이라고 해서 HHHH, EEE, LLL, OO 17개네요. 17개가 나왔는데 이걸 보고서 읽는 사람이 H가 4개네 그냥 얘를 H, E, L, O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해서 입력의 개수랑 출력의 개수가 같은데 내가 출력에서 같은 것들을 서프레스 해버리게 되면 길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CTC 로스를 써가지고 트레이닝하게 되면 뭐 제가 느낌에는 엄밀하게 이게 트랜스덕션이라고 얘기하냐고 그러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트랜스덕션이랑 똑같은 효과인 거죠. 왜냐하면 시퀀스의 길이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뭐 CTC 로스를 쓰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저 부분이 딥뉴럴 네트워크로 바뀔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트레이닝하는 입장이나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별 상관이 없는 게 텐서플로우나 이런 데에 대해서 CTS 로스가 그냥 펑션으로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쫙 나오면 적당한 것들 이렇게 서프레션 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서프레션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CTC 갖고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푸는 로스를 계산하는 건가요? 로스 계산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백워드 알고리즘, 포워드 알고리즘이 사실은 다이나믹 프로그램으로 실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ML퍼프에는 RNN 트랜스듀서가 있고요. 자 보면 이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저 부분이 RNN 트랜스듀서로 교체가 된 겁니다. RNN 트랜스듀서도 보시면 MFCC 피처 쓰고요. 뒤에 디코딩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가운데 부분이 트랜스덕션하는 부분이 뉴럴 네트워크로 교체가 된 건데요. RNN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CTC랑 RNN 트랜스듀서랑 트랜스포머
트랜스듀서랑 이 그림으로 비교해 보면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선 TC 같은 경우는 프레임별로 X1, X2 이런 것들 프레임인 거죠. 그 프레임별로 각 프레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확률 분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으로는 어떤 테이블이 나온다는 느낌이 좀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느낌의 테이블이냐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런 느낌의 테이블. 첫 번째 프레임은 요거는 각각의 음소일 수도 있고요. 알파벳일 수도 있고요. 첫 번째 프레임은 A인 것 같기도 하고 O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인 거. 두 번째 프레임은 A인 것 같기도 O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요것들이 이렇게 그것도 뭐 다이나믹 프레임 같은 거 풀 수도 있겠죠. 다이나믹 프레임 같은 거. 그래서 요 단어로 보는 게 랭귀지 모델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보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가장 확률 높은 걸 순서대로 내보낼 수도 있겠죠. 요런 느낌의 것들 뱉어내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건 거죠. X1이 들어가고 X2, XT까지 들어가면 여기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에서 마지막 거까지 확률 테이블이 나오는 거고 이걸 보고서 랭귀지 모델과 결합해서 무슨 말을 했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RNN 트랜스듀서는 뭐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인 거죠. 뭐냐 하면 하나 내보내면 나 방금 전에 그거 내보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RNN 구조인 거죠. 나 이거 내보냈어 라고 넣어주면 나 방금 전에 그거 내보냈으니까 그거 고려해서 다음 거 내보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약간의 랭귀지 모델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런 구조를 갖고서 만든 게 RNN 트랜스듀서인 거고요. 트랜스듀서란 이름이 왜 붙었냐? 그거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트랜스듀서인 거죠, 이게. 내가 타임으로 이렇게 작은 걸 넣어서 포님을 뽑겠다든 워드를 뽑겠다든 캐릭터를 뽑겠다든 하는 거니까 트랜스듀서인 거고요. 그러니까 RNN으로 트랜스듀서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건 뭐냐? 그 RNN 대신에 이 트랜스포머로 트랜스듀서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로 이걸 만들어낸다 그러면 RNN하고 다르게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RNN은 그냥 하나가 들어가서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별로 레이턴시 문제가 없죠. 근데 트랜스포머를 갖고서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트랜스포머는 다 들어가야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긴 한데 과거 뭐 20개 보고 미래는 뭐 3개 보고 이런 식으로 어텐션의 범위를 딱 제한을 해서 트랜스포머인데 어텐션이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게 되면 트랜스포머의 장점도 살리면서 딜레이, 레이턴시 문제도 별로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요점은 이게 다 각각이 다 트랜스듀서고요. RNN은 트랜스듀서를 만들었냐? 트랜스포머로 트랜스듀서를 만들었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지금 우리가 아주 본격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지만 이 listen and attend and spell이라는 거는 그냥 바로 스펠링으로 나오게 하는 건데요. 이건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 쓴 거죠.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 써가지고 이 시퀀스가 들어오면 그 시퀀스를 갖고서 쫙 뭔가 인베딩 시킨 다음에 번역처럼요. 인베딩 시킨 다음에 그걸 갖고서 하나씩 이제 풀어내는 거죠. 뭐 이건 LSTM 구조를 썼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번역이랑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맞다. 비슷한 얘기다. 시퀀스도 시퀀스 변환인데 어떤 웨이브 폼으로 표현된 거를 뭐 언어 폼으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 그 번역에 사용됐던 구조들,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조금만 변화를 주면 쓸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웨이브 투 벡터로 가는데요. 이 부분은 앞부분을 잘 이해하셨으면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Unsupervised Pre-training for Speech Recognition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학술적으로 Unsupervised Pre-training이 굉장한 방점이 찍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만 하자니
내가 스펙트로그램, 그러니까 MFCC는 물론이고 스펙트로그램조차도 없애버린 거에 대한 나의 컨트리뷰션이 조금 이게 너무 명시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웨이브 투 벡터를 붙인 거죠. 사실 웨이브 투 벡터랑 저 부재랑은 사실은 이제 좀 상관이 없죠. 그냥 나의 훌륭한 점 1, 나의 훌륭한 점 2, 뭐 이런 느낌이죠. 아무튼 둘 다 굉장한 컨트리뷰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 가지 점에서 훌륭한데 하나는 피처 엔지니어링, 이제 귀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모델링까지도 갖다 버린 거죠. 사실 저는 그건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CNN 아키텍처 같은 느낌의 거죠. 근데 그것도 안 쓴 거죠. 그다음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한 거죠. 결국 이 우리가 버트 GPT에서 했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핵심이 버트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무슨 워든지 맞춰보라는 거죠. 중간에 무슨 워든지 맞춰보라는 문제를 미친 듯이 풀다 보면 언어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는 거고 문장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라는 거고 GPT는 다음 단어가 뭔지 맞춰봐라는 걸 엄청 풀다 보면 안다는 거고 이 웨이브 투 벡터는 요 잘려진 요 구간에 무슨 소리인지 맞춰봐라 라는 거죠. 이 소리들 뭐 굉장히 드문 언어 같은 경우는 번역 트랜스크라이브 그러니까 번역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딕테이션이 된 거는 굉장히 비쌀 수 있지만 비교적 그 소리는 비교적 구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한테 요 잘라진 부분에 소리를 맞춰봐 라는 문제를 풀게 해서 이 수많은 언레이블드 스케치에 대해서 이 중간을 맞춰봐. 그러니까 요게 정확히 말하면 마스크가 돼서 안 들어가는 거죠. 이 트랜스포머 요 마스크 돼 있다고 했죠. 요게 안 들어가는데 요게 뭔지 맞춰봐. 요게 요 단어를 내가 지웠는데 이 단어가 뭔지 맞춰봐. 이 문제들을 엄청 풀게 해서 이 언어를 소리로 표현된 언어를 다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해서 레커니션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스피치 레커니션계의 버트다라고 보면 딱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피치 레커니션계, 그러니까 이 스피치 쪽의 버트다. 그러니까 저 부분을 맞춰봐라는 거죠. 근데 웨이브폼은 사실은 그 웨이브폼 그 자체로 맞추는 건 사실 무의미하죠.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웨이브폼의 어떤 특징들을 맞추면 되는 거라서 웨이브폼 단에서 로스를 거는 건 아니고요. 웨이브폼에 대해서 어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뽑아낸 피처의 차이점에 대해서 로스를 거는 거죠. 이건 사실 모두 생각해 보시면 단어로 친다면 단어의 인베딩 벡터 도메인에서 차이를 계산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웨이브폼을 예측하는 건 맞는데 웨이브폼 자체, 그 웨이브폼의 빼기의 제곱 이런 건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앱스트랙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WSJ는 뭐 데이터셋 이름인 것 같고요. WER은 워드 에러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워드 에러 레이트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봤더니 자, 캐릭터 베이스드 로그 멜 필터 뱅크 베이스라인 전통적으로 저렇게 귀해가지고 뭐 트랜스폼하고 해서 필터 뽑아가지고 한 해보다 성능이 이만큼 좋아졌다. 굉장히 그 파인 튜닝은 꼴랑 몇 시간 만에 했다. 몇 시간짜리 데이터로만 했다. 물론 프리트레이닝 엄청나게 했겠죠. 그러니까 저 문장이 웨이브 투 벡터 그다음 프리트레이닝을 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달성이 되냐? 여기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물론 이거의 계산형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량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야 될 건데요. 컨셉 자체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 여기 마스크가 돼 있는 거죠. 마스크가 돼 있고요. 여기 퀀타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값이 저기서 나오는 값이 컨텍스트까지 고려해서 CT인데요. 이 CT 값이 요 밑에 나온 것들 중에서 요 바로 밑에 있는 QT랑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 이러면
얘랑은 가깝고 얘랑은 멀어야 돼. 이런 생각을 담아놓은 로스인 거죠. 그러니까 요 QT는 뭐 주변에 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무 데서나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정도라 주변에 있는 여기서 나온 값이 얘랑 비슷한 정도, 얘랑 비슷한 정도, 얘랑 비슷한 정도, 얘랑 비슷한 정도보다는 얘랑 비슷한 정도가 커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나오게 해줘 이런 느낌의 건죠. 근데 이게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트리비얼 솔루션은 뭐 모두 같은 값을 내뱉으면 트리비얼 솔루션이잖아요. 트리비얼 솔루션을 피하기 위해서 이 Q 값은 다양해야 된다. 이제 다양해야 된다는 것들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그게 이제 엔트로피 같은 거죠. 엔트로피를 또 잘 계산하기 위해서 퀀타이제이션을 한 거고. 아무튼 Q 값은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각각에 나오는 요 퀀타이제이션 값들은 다양해야 되는데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요거랑 비슷해야 돼. 요 생각을 로스에 담아가지고 언레이블드 된 스피치를 갖고서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래서 한참 트레이닝하고 나면 이 트랜스포머가 몇 층 구조인지 이런 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꽤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이 스피치에 대해서 이해를 한 트랜스포머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빈칸을 채워넣을 수 있는 트랜스포머니까 언어를 다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로스 펑션으로 하고 이걸 트레이닝할 때 뭐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뭐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반영하도록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 이제 안티 쪽 네가티브 이쪽들을 넣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 네, 그 혹시 컨트라스티브 로스라는 새로운 단어를 쓰는 게 크로스 엔트로피랑 다른 건가요? 근데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는 두 확률 분포의 일종의 거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답은 이건데 지금 나온 건 이거면 두 확률 분포의 거리를 재겠다.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사실은 정답이 있어야지만 정의가 되는 단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식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컨트라스티브라는 단어가 이건 사실 좀 저도 그냥 어느 정도 짐작이고 정확히는 아는 건 아닌데 컨트라스티브한 단어가 들어가면 어떤 뉘앙스냐면요. 롯을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같은 얼굴끼리 내가 클러스팅이 되고 싶다. 같은 얼굴은 한 곳에 모으고 싶다. 그랬을 때 트리비얼한 솔루션이 존재하잖아요. 어떤 솔루션이냐면 모든 얼굴을 같은 곳을 보내버리면 이 조건을 다 만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얼굴로 가야 되지만 쟤랑은 멀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서로 대조적인 것들 로스 펑션에 반영을 했을 때 저런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네. 소식이 있다기보다는.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부분 나중에라도 틀리면 알려주시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표는 다 끝났고요. 지금 이거의 목표는 이제 우리가 이거의 뭐 계산량이나 이런 분석을 하려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떤 컨셉인지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지 보는 건데요. 뭐 제 생각을 한번 우선 정리해 보면 버트랑 웨이브투 벡터는 학습 방식, 마스킹을 사용했다는 점,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구조, 그 다음에 목적, 내가 프리트레이닝에서 나중에 파인튜닝에 쓰겠다. 그 다음에 파인튜닝에서 사용 방식에서는 굉장히 유사하죠. 차이점이 있다면 맨 밑에 단이 텍스트가 아니라 웨이브폼이라는 거고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임베딩 레이어가 쓰이는 게 아니라 컨볼루션 레이어가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할 때 목적 함수가 좀 바뀌는 거죠. 근데 굉장히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냥 중간 부분은 똑같고 위아래가 바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것 같고요. 제가 평가라고 하는 건 저의 개인적인 코멘트인데요. 이 버트의 스피치 버전 혹은 이게 버트라는 게 이제 확장이 돼서 이게 언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신호에 사실 신호라는 게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펑션인 거잖아요. 모든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버트의 확장판, 버스의 일반적인 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웨이브 투 벡터를 그냥 앞에 했었던 구조로 하면 로그 펠 필더 뱅크까지 해서 그냥 하나로 트랜스포머 베이스의 저거로 바꾸고 마지막에 파인 튠 레이어 붙여가지고 하는 거고, 이게 디코딩 레이어를 없애주진 않죠. 뭐 디코딩 레이어를 내가 안 쓰겠다 이건 말이 될 수는 있지만, 디코딩 레이어는 사실은 좀 저거와 별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휴대폰 예를 들었듯이 사람마다 특수 워드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들은 어느 정도 랭귀지 모델에서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에 뭐 각 전화번호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게 웨이브폼이라 마스킹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컨티뉴어스한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어떻게 알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웨이브 폼이 이제 10ms니까요. 예를 들어서 1초라고 그러면 100개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고, 요 CNN이 풀링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스트라이드가 있다고 해야 될 거예요. 하여튼 우선 굉장히 듬성듬성하게 들어갑니다. 마스킹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요 웨이브 폼에서 지우는 건 아니고요. 요 CNN의 출력 값을 여기 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 CNN은 10ms 정도의 웨이브 폼을 보고서 뭔가 벡터를 트랜스포머에 넣어주는 애인데요. 그 값을 안 넣어주는 거죠. 뭐 그 값 대신에 뭐 어떤 스페셜 토큰을 넣어주는지 그건 제가 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값을 안 넣어주는 거죠. 그냥 마스킹했다는. 근데 그 CNN이 어디서 어디까지 걸칠지를 잘 모르지 않나요? 요거는 디터미스트가 결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CNN 구조는 딱 명확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웨이브폼이 그 CNN의 그 앞뒤로 이렇게 거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포님이 예를 들어 그 CNN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진 않은 게, 왜냐하면 10ms 사이에는 포님이 안 변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가정이죠. 그게 걸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앞에 CNN이랑 뒤에 CNN 사이에.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별로 안 중요한 상황인 게, 왜냐하면 10ms라고 그러면 1초면 100개의 포님인 건데요. 그러니까 포님이 보통은 뭐 전 잘 모르지만 뭐 100ms 정도 발음이 되는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걸치더라도 뭐 대부분 뒤에 9개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얘가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지만, 뭐 아니면 뭐 포님의 트랜지션 부분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제 생각엔 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음성 신호 처리는 대학원 과목 하나 들은 게 전부라서 뭐 우선은 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판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논문에 관련돼서 첫 번째,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음성 인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솔루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RNN 트랜스듀서 같은 거. 그러니까 저기 이제 카카오에서 웨이브 투 벡터를 이제 음성 인식 모델로 하는 게 사실은 좀 약간 의외로 느꼈던데, 거기에 이제 슬레이 공유가 됐었는데 좀 약간 의외로 느꼈던 게, 저게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의외인데요. 진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갖고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음성 인식이 저렇게 넘겨갈 것인지, 아니면 RNN 트랜스듀서가 가성비가 좋으니까 될 건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받은 느낌은 버트랑 진짜 차이가 없는데, 인베딩 레이어가 원디 컨버전 레이어로 바뀐 거 말고는. 근데 뭐 레이어 개수라든지 뭐 히든 디멘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뭐 수학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뭐 보틀렉이 메모리가 메모리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정량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따져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거대 모델이고 모든 음성인식의 어떤 페어런츠, 그러니까 티처로 쓰일 것 같긴 한데, 이 음성인식의 특징이 실시간 인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냥 티처로만 쓰이고 실제 막상 인퍼런스에 많이 쓰일지도
사실은 조금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거대 모델이 있는 건 맞는데 사실 뭐 결국 그 음성 인식은 다 로컬에서 저 티처로부터 배운 스튜던트가 동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결국 신호라는 것들을 꼭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인간이 그 고래의 그 노래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래의 노래들 잔뜩 해가지고 중간 채우기를 저걸 많이 시키고 나면 이거로 고래 말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들이 내는 어떤 신호들이 사실 기계들의 말인 건데 그것도 이제 다 이렇게 빈칸 채우기를 갖고서 풀리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기계랑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계랑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요거는 그냥 스피치에서 트랜스포머 구조인데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트랜스포머 똑같은데 밑에가 이제 컨버전 레이어가 들어간 거 그런 차이점이 있고 요것들 해가지고 뭐 맨 뒤에 가면